자, 그러면은 이 문제 40문제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 분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범죄학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간에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 이것이 출제가 됐었죠. 자, 지금 많은 이론이 있는데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평가 기준 이것으로서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거 해가지고 이 검증 가능성, 시대적 대응성, 경험적 타당성, 정책적 함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런 새로운 내용들 이런 것은 내년에도 그간에 이제 익숙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로서도 출제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 이후에 또다시 유사하게 출제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준비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함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교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걸 강조해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학의 연구 방법 이것도 이제 1번처럼 범죄학의 기본 이론 범죄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범죄학의 연구 방법 이것도 이제 2번에 1번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대하면서 1번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별량 관계. 그래서 이런 이 추상적인 용어 이런 것은 전혀 보지도 못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 이제 내가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보니까 전국 모의고사 제 1회 3번에 1번 선지로 어떻게 내가 출제를 했냐면은 1번 범죄 통계를 이용한 연구 방법은 두 변수 사이 관계를 넘어서는 다변량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 장점이다. 해서 이제 범죄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하면서 이제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것을 이제 여기서 출제했던 거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응용해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해설에서는 여기서 정답으로 출제됐던 내용이 그대로 정리가 돼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 범죄학 연구 방법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새로운 내용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풀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범죄학 연구 방법 이것은 한번 제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폭넓은 범죄학 내용들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암기 위주로 이렇게 준비한다면은 정말 합격 수준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일순환 걸 통해서 기본 어떤 지식과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 이런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암기 분량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범죄학 연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암기할 내용들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이해만 해둔다면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쉽게 득점할 수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 범죄학 이론을 큰 범주로 나누게 되면은 이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하고 19세기 후반 이후로 등장했던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실증주의 범죄학과 고전주의 범죄학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 이후로도 이런 유형의 이런 범주에서의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고전주의 이론하고 실중주의 범죄학 이론의 핵심적인 그 특징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준다면 이러한 그 문제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기다려주는 그런 거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에 있어서 법과 형사사법에 대한 그 갈등주의적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이제 뭐 친절하게도 뭐 거리가 먼 것,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밑줄까지 그어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지금 기존의 그 교재들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체스니 린드의 페미니스트 범죄 이론이나 블랙의 그 법행동 이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강의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간에 공부하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선지, 이런 것은 정답일 선지가 정답 선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선지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건너뛰고 오히려 이 정답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욱더 좁아졌다 하면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쉽게 정답이 가려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강의하면서 내가 강조했던 것 지금 이미 공부했던 학생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이 갈등 이론하고 일반적으로 출제자들이 잘 헷갈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스트레인 시어리를 긴장 이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스트레인 이것을 압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더 적합해요. 그래서 나는 그 기본서에서 이 스트레인 시어리를 압박 이론 이렇게 번역해 놨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긴장 이론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장 이론하고 이 갈등 이론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역시 이번 시험에 있어서도 이 갈등 이론이 아닌 정답으로 바로 이 사회적 긴장 이론에 속하는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정답으로 출제가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되는 함정 패턴이라든가 출제 유형 이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내가 특히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제라든가, 그리고 출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주로 그 범위의 내용 가지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주로 함정이 유도되는가, 이런 것들 많이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수험생들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이렇게 저장하기보다도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함정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 그런 공부 방법을 쌓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득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득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득점 능력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데서 제시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유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험 치르고 나서 몇몇 이 수험생이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제 뭐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범죄학 시험 치르면서 저는 선생님께서 직접 출제하신 걸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도 제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각오하지만은 73기 시험이건 앞으로 내가 강의하는 동안만큼은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 메스너와 노젠펠드에 대해서는
현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시사점이 매우 큰 이론이다 하면서 내가 이 범죄학 연구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이론이 이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러한 이 시각을 갖춘 출제자라면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이것은 반드시 출제할 것이다 했는데 금년에 메스너와 노젠펠드와 관련해가지고 정답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됐었죠. 자, 아까 5번 이것은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이 생물학적인 그런 이론과 관련해서는 출제 비중은 절대로 세 문제 네 문제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출제해봤자 생물학적 이론 분야는 고전적인 생물학적 이론과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새로운 생물사회학적 이론 범주에서 한 문제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춰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생물학적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요약서 가지고 고더드의 칼리카크가 연구 연상해 가지고 이 주크가 여기 덕데일이 주크가 연구를 통해서 고칼로리를 연구했다 이런 식으로도 암기하고 했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 암기 기법 이런 것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머리 글자 암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최소한으로 활용을 해야지. 처음부터 머리 글자 암기법 위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얼핏 들었던 것이 떠올랐는데, 그런 어색한 문제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컷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노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항상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암기법 이런 것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도 계속해서 암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슈나이더의 정신병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내가 1순환 강의에서부터 3순환 강의까지 심리학적 이론, 금년에 이제 이 심리학적 이론은 출제해봤자 첫 시험이기 때문에 슈나이더의 정신병질 유형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이 정신분석학적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이고 지엽적이고 이런 내용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출제 유형에 속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3순환 강의와 관련해서도 슈나이더에 관련된 문제 내가 4문제인가 5문제 그대로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 7번 문제도 이 발양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출제했던 내용이에요. 자, 앞으로도 이제 이 심리학적 이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정말 이 다음 단계에서 출제가 유력한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준비를 해나가면 충분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생물학적 이론이라든가 심리학적 이론 이런 것은 이 범위를 넓혀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출제를 예상을 해가지고 공부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과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지금 두 문제가 출제된 심리학적 이론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답이 4번인데 슈나이더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정신병질자이기 때문에 정신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내가 이 출제했던 문제하고 그대로 출제가 됐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OX 핵심 체크 심리학적 이론과 관련해서 23번 OX 핵심 체크로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23번 보면은 슈나이더는 정신병질자는 정신병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정신병질자로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신치료보다는 성격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서 O로 처리된
문제였죠. 그런데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슈나이더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정신병질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정답으로 출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이제 문제 푸는 것하고 연결하려면은 슈나이더의 10가지 정신병질 유형 이것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슈나이더는 10가지 정신병질 중에서 우울성 정신병질, 무력성 정신병질, 자신 결핍성 정신병질 유형 이런 것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범죄 관련성이 낮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물학적 이론이건 심리학적 이론이건 간에 이 문제가 출제하는 그 방향은 순수한 그 생물학 문제나 심리학 문제가 아니라 범죄학 문제로서 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슈나이더의 그 정신병질 유형 이것도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신병질 유형하고 범죄 관련성이 가장 그 중요하다 했었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또 출제가 되고 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냥 뭐 이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그것이 이제 그 심리학 문제인지 이 생물학 문제인지도 모를 내용 그런 그 문제들로까지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전학파 이론 아까도 강조했듯이 내년 이후로도 이런 고전주의 학파 이론하고 실중주의 범죄학 이론 구분하는 문제 아니면 각각 고전주의 이론의 특성이나 실중주의 범죄학 이론의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것 분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강도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것은 기본 지식으로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런 내용들은 다 X표하고 그냥 건너뛰면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1순환, 2순환, 3순환으로 올라갈수록 이 공부 범위가 대폭적으로 압축, 요약되면서 이제 줄어들어야지 강의를 듣거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분량을 늘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떨어지는 그 지름길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공부 방법론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강의하면서도 계속 자칫 잘못하면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이 방향, 잘못된 습성 이런 것을 지적을 해나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장수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그간에 자기가 해오던 그런 방식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를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전처럼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잘못된 틀을 깨는 거 이런 것은 수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이 지도도 받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요구가 돼요.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교재에 있어서는 신고전주의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도 내가 강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18세기 베카리아 벤담 등의 전통적인 고전주의 이론이 지나치게 객관주의를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위법한 행동을 한 것하고 정상인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하고 똑같이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어린애가 빵을 훔친 거나 성인이 빵을 훔친 거나 똑같이 범죄 행위의 결과가 똑같으니까 거기에 상하는 형벌을 정확하게 똑같이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렇지만은 이런
이 철저한 객관주의 이론에 근거한 그런 사법 제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철저한 객관주의의 바탕을 둔 전통적인 고전주의 이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신 상태라든가 연령에 따라서는 차등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야, 똑같이 신고전주의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지만은 다른 또 한편으로는 신고전주의를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부활된 고전주의 이론을 신고전주의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현대 고전주의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대 고전주의 이론, 이것은 오늘날 이 예방이 이 재범 방지 대책보다도 중요시되는 그 경향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신고전주의 이론의 바탕을 둔 그러한 새로운 범죄 대책 강조와 관련해서 신고전주의 이론인 합리적 선택 이론과 같은 범죄 경제학 이론이나 그리고 디터런스 시어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디터런스 시어리, 이것을 뭐 억제 이론, 견제 이론, 제지 이론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그러한 원어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원어를 같이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강조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런 디터런스 시어리, 그리고 이런 이 디터런스 시어리와 합리적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시되고 있는 발전된 일상활동 이론이나 생활양식 노출 이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이러한 것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된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관련 문제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셉테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정책,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여러 문제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대 고전주의 이론 내지 신고전주의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들은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있어서 이제 그 통제 이론, 이것도 이제 이것과 유사한 문제로 여러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다뤘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통제 이론 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통제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범죄를 범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야수나 동물로서 태어나가지고 사회적 도덕 규범에 의해서 사회화가 되면서 인간이 되어간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통제 이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이 전통적인 이론과는 달리 왜 범죄가 범해지는가를 연구하기보다는 왜 이런 사악한 인간성을 지닌, 사악한 그런 야수성을 지닌 인간들이 대부분 범죄를 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하면서 그런 통제 이론의 그런 이 기초를 마련했던 나이스의 통제 이론, 나이스를 그러면서 내가 네이스, 니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교재들도 있다 했는데,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또 니스라고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외국의 인명이라든가 어떤 지역 명칭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독일식 발음이냐 영어식 발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한 번 정도는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스로만 그냥 무조건 암기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니스 나오면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또 뻔히 아는 내용들, 익숙하게 공부했던 내용을 또 틀리게 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인명이라든가 아까 똑같은 이론 가지고 이 컨테인먼트 시어리를 어떤 교재에서는 봉쇄 이론, 어떤 교재에서는 억제 이론, 어떤 교재에서는 제지 이론, 이런 식으로도 번역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번에 있어서 그 통제 이론 하게 되면은 나이스의 통제 이론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이 나이다. 그래서 이 나이는 이 통제를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내부 통제라고 분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소년비행 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통제는 간접 통제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나이는 가정에 의한 어떤 가정의 역할 이런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강조했던 것이 통제 이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와만사성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해주고 했던 건데 이것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그런 이론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이전에 이제 특히 이제 이 토비 같은 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 상대적 박탈 이론 이런 것을 주장한 그런 학자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 토비에 대해서도 언급은 돼 있지만 이런 것은 이제 이 토비를 다시 정답으로 출제한다든가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자, 이번에는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좀 생소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학자를 연결시키면서 출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출문제 분석하면서도 이제 다시 반복해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이제 여기에서 이 토비라는 학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또 다음 잘못된 수험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토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거기에 보충을 해요. 그러면은 분량만 늘어날 뿐이지 오히려 공부의 효율성은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 분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그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기출문제의 선지 내용을 그대로 암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이 기존에 다뤄졌던 기출문제의 선지 내용들 이런 것은 그 범주 내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지로까지 발췌됐다 하는 것을 기초로 하면서도 이 선지가 그 다음 시험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아까 봤듯이 내가 이제 전국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그 문제 이것이 이제 거기 아까 2번에서 1번 선지로 들어가면서는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이렇게 출제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출제 패턴들은 좀 익숙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시험 준비라는 것은 기출문제 분석하는 것은 그냥 이미 출제됐던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것이 변형이 될 것인지 어떠한 함정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분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훈련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그런 것을 매우 강조하게 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범죄사약 이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이론 이것이 시카고 학파의 초기의 생태학적 범죄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카고 학파 이론은 앞으로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학파에 속하는 그런 이론의 기초를 마련했던 쇼아 맥케이 그리고 버식과 앱 그리고 나우베 이론 그리고 이제 새로 소개되는 책에 있어서는 켈링 등의 깨진 유리창 이론도 생태학적 이론 범주에서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도 이 관점에 따라서는 통제 이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것을 더욱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이 사회 해체 이론의 범주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사회학적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의 고정된 관점에서 암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네클스와 디니치의 자기관념 이론이라든가 이 중화기술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학습 이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통제 이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보다 더 탄력적이고 확실한 그런 거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분화적 교제 이론, 분화적 접촉 이론, 이질적 접촉 이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서덜랜드는 미국 범죄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을 지을 정도로 현대 이 범죄학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다 하면서 그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서덜랜드라는 학자는 바로 이 범죄학 연구에 기초가 되고 있는 통계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이 범죄 통계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분야이고 범죄의 통계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 자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암수 해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서덜랜드는 이 거리의 범죄, 하루계층의 블루칼라 범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 유전, 유력, 무죄로 취급되고 있는 이런 그 화이트 칼라 범죄도 정말 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최초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이 화이트 칼라 범죄는 범죄 유형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했었죠. 그런데 역시 서덜랜드는 그 이론에서도 그 출제가 됐고 바로 이 범죄 유형론과 연관해 가지고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도 하나의 선지로서 금년 시험에 그 출제가 됐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떤 이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그 응용된 그 문제로 출제가 됐다가 하더라도 쉽게 정답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암기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이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허쉬와 가프레드슨이 낮은 자기 통제 이론을 주장해가지고 낮은 자기 통제 이론도 금년에 한 문제 출제될 것이다 고 강조했었는데 역시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 낮은 통제 이론만 단편적으로 암기한 사람들은 이제 이 허쉬와 가프레드슨이 지능과 범죄라든가 연령과 범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나오면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뭐 틀린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맥락이 끊겨버리고 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되고 그리고 그간에 공부했던 것이 그냥 흐트러져 버리고 이런 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방금 내가 이 서덜랜드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항상 전체 시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유기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번 해설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돼 있고 또 이런 근거를 찾아보면은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기출문제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이 준비 요령이라든가 공부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이번 분석 강의를 좀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이것은 이제 이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매년 출제가 될 내용이죠. 그래서 아노미 이론으로 이렇게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 이 아노미 이론보다도 상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이 스트레인 시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긴장 이론 내지 압박 이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바로 아노미 개념을 사회학에서 최초로 제시했던 프랑스의 사회학자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 이론, 이런 거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 이론과 이제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것은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기초적으로 듀르켐의 아노미의 발생 원인 내지 개념하고 머튼의 아노미 발생 원인 내지 개념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기본적으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 있어서도 역시 이 머튼과 관련해서 틀린 정답으로 뒤에 보면은 여기구나, 바로 급격한 사회변동과 위기 해가지고 듀르켐이 제시했던 아노미의 그 원인을 머튼과 관련해서는 틀린 정답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쉽게 정답이 가려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그 형사정책 출제를 담당했던 그 출제위원 교수들은 대부분이 다 기본적인 전공이 형사법 전공이에요. 형법학 아니면 형사소송법학을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출제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깊이 있게 그 범죄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출제하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그런 그 피상적인 그런 내용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고 했었죠. 그리고 그분들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법령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 깊이 있는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걸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찰 범죄학의 그 출제는 지금 그 형사정책학회에 속한 그 교수들이 주로 참여하기보다는 한국경찰학회라든가 대한범죄학회 소속 교수들이 주로 출제 의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거 예측된 문제, 그리고 그런 거 수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1960년대를 주름 잡았던 이 스트레인 시어리, 이것은 이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출제할 만한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하이문화적 긴장 이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코엔의 비형적 하이문화 이론이고, 그다음에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스트레인 시어리에 속하는 그 이론들의 어떤 그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학적 긴장 이론은 거시적 수준에 있어서 긴장 이론인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미시적 수준의 긴장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고, 여전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킨 것이 아까도 언급했던 메스너와 노젠펠드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머튼하고 듀르켐의 어떤 그 차이를 제대로만 이해했다면은 바로 정답이 가려질 수 있는 내용이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언급했던 그 머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문화적인 긴장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가 바로 코엔이고, 그리고 코엔의 이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사이커스 마자의 중화기술 이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해체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코엔의 비형적 하이문화 이론, 사이커스 마자의 중화기술 이론, 이러한 것들은 서로 단독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 보완하면서 발전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관계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범죄학 이론들 이런 것이 아주 재미가 있고 쉽게 이해도 되고 또 어떻게 응용이 되든 간에 쉽게 정답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 범죄학
문제학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확한 개념 뭐 이런 것을 파악하고 이런 훈련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언급했던 지금 순서적으로 출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이번 그 출제를 담당했던 이 교수는 범죄학을 정통으로 전공했던 교수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만약에 이 금년에 이 대한범죄학회에 소속 어떤 그 교수에게 출제가 의뢰가 됐다. 이번에 이제 뭐 2명 내지 3명에게 출제가 의뢰돼 가지고 그분들이 뭐 한 2주 정도 격리된 상태에서 그 출제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도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대한범죄학회 쪽에만 의뢰하게 되면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항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내년에 의뢰할 때는 이 한국경찰학회 소속 교수라든가 아니면 한국형사정책연구 학회의 그 소속 교수를 한 명씩 골고루 유추한다든가 이럴 그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뤄나갈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머튼의 아노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아노미 이론을 하이문화적인 긴장윤으로 발전시킨 코엔의 이론을 출제했고, 그리고 그 코엔의 이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이론 사이커소마자의 중화기술 이론이 출제가 돼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이커소마자의 중화기술 이론에 있어서 가장 출제 1차적으로 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5가지 중화기술과 관련된 사례형 문제다 하면서 내가 객관식 문제라든가 그 뒤에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유사한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그 출제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이커소마자의 그 중화기술 이론의 기초적인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이 5가지 중화기술이 어떻게 사례형과 연결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게 돼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낙인 이론 하게 되면은 이 낙인 이론하고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의 어떤 그 차이점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 내지 현대 고전주의 이론 내지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은 형벌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 낙인 이론은 고전주의 이론 관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형벌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낙인 이론을 발전시킨 탄넨바움, 네머트, 베커, 슈어의 차이점,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될 거다. 앞으로도 그러한 맥락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오는 페터노스터와 이오바니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교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이 삼순환 강의 그 해설 부분에서도 이 페터노스터라든가 이오바니 같은 경우는 그간에 다른 교재들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들이다 하는 것까지 강조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 새로운 어떤 그 학자라든가 이론들 이런 것은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샘슨과 나업에 있어서 이 샘슨이라는 학자는 이것도 내가 분명히 금년에 샘슨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 이상 출제하지만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샘슨은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집합 효율성 이론을 제시했고, 그리고 근육 부부의 그런 이 종단적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달 이론 발전에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샘슨이다. 그래서 이 샘슨의 발달 이론과 집합 효율성 이론,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하든지 아니면 그 2가지를 다 출제하든지 할 것이다 했었고, 앞으로도 샘슨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학자예요. 그래서 샘슨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샘슨의 그런 이 연령 단계에 따른 비공식적인 통계 이론 이런 것은 이제 생애 과정 이론을 대표하는 또 이론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발달 및 지속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다. 발달 그리고 지속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문제, 이것은 매년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발달 이론에 있어서 엘리엇의 그런 통합 이론, 그래서 이런 통합 이론과 생애 과정 이론 이런 것은 오늘날 현대 범죄학의 새로운 경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새로운 경향과 관련해서는 한두 문제에는 매년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 발달 이론과 생애 과정 이론 이런 것은 중요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 과정 이론. 지금 이 사회 과정 이론 이것도 이제 내가 전국 모의고사 아마 제1회 15번 문제에 있어서 이런 패턴의 이 문제가 출제될 때 주의해라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범죄학 3개 틀렸던 그 친구도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와서 저는 정말 그 문제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출제 패턴까지도 예견하고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강조했던 것이 그거죠. 사회 과정 이론으로 출제하면서 그 선지 내용에 맞는 내용이면서 사회 구조적 이론을 집어넣으면은 쉽게 정답이 잘 가려지지 않는다. 왜? 지문 내용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턴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다시 한번 문제의 취지를 살펴봐라. 그래서 사회 과정 이론을 출제했는데 그 맞는 내용으로 사회 구조적 이론이 들어있으면 그게 틀린 정답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 구조적 이론으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사회 과정 이론으로서 맞는 선지가 들어있으면은 그것은 사회 구조적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과정 이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틀린 정답이 된다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표 달성을 실패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내용 자체는 너무나 정확한 내용이야. 자, 그렇지만은 이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과정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사회 구조적 이론, 거시 범죄학 이론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틀려서 정답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 이렇게 내가 방금 내가 설명했던 대로 똑같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풀고 나와서 그 친구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문제 풀면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예측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21번부터도 조금 쉬었다 할게. 내가 오히려 왜 그런지 오늘 정말 이렇게 나도 흥분이 되고 막 입이 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면서 느끼겠지만은 내가 가장 강의하면서 많이 지적받는 것이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막 70분, 100분 이렇게 열강한다.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상당히 목이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쉬었다 해야 할 것 같아요.